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레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현대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이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굉장히 중요한 선거들이 이제 사실은 세 개입니다. 선거일은 2번이지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교육감 선거, 지방선거. 이 역동적인 상황에서 우리 거의 뭐 말하자면 영어로 마지널라이즈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립화된 소수에 지나지 않는 우리 자유시민이 어떤 식의 시도를 해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주제죠. 이거 네, 까딱 그렇죠? 이거 까딱 잘못하면 왕사꾸라 소리 들어. 그렇죠. 사꾸라가 피었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 교수님 모시고, 조 교수님 이제 전공이 정치학이니까, 저는 사실은 정치학과를 7학기 다녔지만, 예, 예. 지하운동하느라고 학교를 안 나갔기 때문에 전공이 의미가 없어요. 정치학과 정치는 다른데요. 우리 정치 영역에 레알 폴리티컬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니까. 예, 글쎄. 그래서 이 한국 정치를 이제, 한국 정치가 보통 2파전이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걸 주마간산격으로 한 너댓 개의 시기를 나눠서 특징을 좀 한번 쭉 짚어보시죠. 그렇죠. 뭐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네. 우남 이승만 대통령 시대 이 2파전이었습니다. 처음에 해방 직후는 3파전이죠. 그렇죠. 해방 6.25 전까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디 3파전이에요? 6.25 전까지. 6.25 전까지는 우남 이승만, 그리고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남로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야당으로 이제 강력한 야당으로 되지만 한민당. 뒷다리 정당, 뒷다리 잡기 전문 정당. 근데 뭐 야당이니까 정당하게 또 한 부분이지만 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 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문란해요. 문란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거기 국회의원이 술 먹다가 그 저기 어디야 자기 야당 의원이라는 거, 그때는 이제 전후구 이래가지고 권총 지급됐었거든. 그렇죠. 술 먹다가 기생집에서 시비 붙어서 육군 대위 쏴 죽이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초기 단계니까 뭐 이게 제대로 저는 한민당 싫어해. 진짜 싫어해. 저는 설산, 장독수 뭐 이런 정도까지 좋아하고. 이제 전쟁 6.25 전쟁 때부터는 압도적으로 이제 그 일종의 국부, 그다음에 이 호국을 리드했던 이승만. 예, 그렇죠.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야당이 약했죠, 사실은. 잡탕 야당이라고 할까? 잡탕이죠. 네. 노선이 뭐 조봉암서부터 윤보선까지니까. 네. 이제 그때 그게 뭐 약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난잡한, 그렇지만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집중력과 권력을 이 호국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또 대외 미국과의 뭐 교섭, 또 밀고 당기기 혹은 또 위협하기 뭐 이런 정도 해서 우남 이승만의 역할이 아주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6.25 때부터는 2파전이죠.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의 리더십하고 잡탕 야당 사이에 2파전이고, 그 잡탕 야당의 대변지가 조선동아였어요. 그중에 정말 악랄한 게 동아고, 그때는. 그랬죠. 정말 악랄합니다. 50년대 조선도 만만치 않게 악랄하고 50년대 조선 동화를 보면 낯이 뜨거워서 못 읽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아세요. 네. 근데 이 우남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거는, 저 같으면 이럴 때, 야, 그 강력한 우파 길러가지고 다 쓸어버려. 보니까 저기 범석이가 제가 똘똘하구만. 범석이네 족청 키워. 그래서 확 쓸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남이 이범석을 봤을 때, 예. 그 족청, 민족청년단을 봤을 그게 때, 파시즘이 될 수 파시즘적 요소가 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51년에 해체시키죠. 그래서 사실 이게 고급 정치입니다. 그게 이제 마키아벨리 때부터 저는 이 말하자면은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는 탑 리더들, 프린스들은 그런 말하자면은 아무리 지근거리에 있고 가까이 있고 하더라도 그
이 자기 동지든 뭐 적이든 간에 아주 리얼하게 문제를 설정을 하고 과감하게 자기가 때리고 있던 동지라도 스톱시키면 스톱시켜서 해체시키면 해체시키고 하는 그런 아주 차가운 이성의 간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남이 예를 들면 저는 우리들 보고 뭐 극우 불러요. 물론 조 교수님 보고는 교수 그 면허가 있으니까 극우라고 함부로 못 부르지만 저 같은 놈은 이제 극우라고 불러요. 저도 워낙 메시지 강하니까. 저쪽에서 극우라고 가끔 불러? 극우라고 아니고 이제 교수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극우라고 감히 이야기를 못 하는데. 예, 교수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극우라고 극우 논객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쟤들이. 근데 실제로는 우남 이승만이 극우의 싹을 잘랐어. 잘랐죠. 그게 민족청년단 이범석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족청이 멤버십이 수만 명이었지 않나?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했죠. 그리고 네. 자유당이 이제 우남 이승만 이제 저 대통령이 중심이 이제 그 위에 있었지만 자유당이 만들어지면서 족청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원외에서 족청이 한참까지 갑니다. 네, 그러다 그거를 해체시켜버리죠. 예,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남 때도 그러면은 6.25부터는 이파전. 예. 그 박정희 시대에 이제 유신 무렵부터 이게 명확한 이파전이거든요. 네, 뭐 그전에도 그렇지만 예. 유신되면은 이제 아주 그 각이선은 아주 치열한 이파전이 되죠. 네. 압도적 지도자 박정희 그리고 이제 뭐 야당이었지만 YSDJ가 사실은 연합하고 자웅동체였습니다. 자웅동체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 YSDJ 이렇게 3파전이 아니라 박정희 그다음에 YSDJ 자웅동체. 자웅동체. 자웅동체란 말이 기분이 나쁘시면은 그 지지자들 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제가 다른 표현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29 이후 또 거기도 2파전이잖아. 그거 그렇죠. 어떻게 2파전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저기 6.29 이후에 노태우 정부가 있고 그랬는데 뭐 여소야대에다가 사실은 전체 정부는 YS하고 DJ가 2파전으로 사실은 YS와 DJ의 2파전이에요. 2파전 되죠.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2002년까지 15년을 가죠. 15년을 갑니다. YS와 DJ의 2파전. 그다음에 노무현 때부터는 2002년에서 이제 노무현서부터 저기 누가 MB 때까지는 어떻게 봐야죠? 뭐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때 이제 소위 말하면 아주 조직화된 세계는 말하면 냉전 종식 탈냉전 샀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이제 종북을 매개해서 종중 586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 정치의 행위자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노무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조직화된 종중 종북 586 한 캠프. 거기에 이제 맞선 캠프가 어디예요? 맞선 캠프가 뭐 이제 박정희 뭐 YS 이쪽으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MB다 뭐 정치 스타에 의존하는 고만고만한 이제 의원들이 이제 일종의 웰빙 입법자들.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당 이름이 뭐예요? 새누리는 아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한나라당일 때인가? 그러니까 뭐 신한국당, 한나라당, 지금 민자당, 저기 뭐야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다음에 또 새누리당 뭐 여러 바꿔왔죠. 그러니까 정치 스타에 의존하는 웰빙 정당이죠. 웰빙 정당. 사실은 이때도 박근혜 그 의원한테 많이 의존했어요. 그때 한번 당 빠개질 뻔했잖아. 그렇죠. 그게 노무현 때 아닌가? 노무현 때 맞죠. 그 불법 정치 자금. 그때 탄핵 이제 끝나고 탄핵으로 이제 살아 돌아오고 노무현이 탄핵으로 살아 돌아오고 이제 그게 이제 뭐 대란대치죠. 막 사과 크게 쳤어 그냥 죽게 살기로 했다가 이제 살아 돌아오고 이제 국민민주당이 별로 말 안 듣고 하니까 열린우리당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스타 박근혜를 내세운 웰빙 정당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또 이제 그 당시도 MB도 뭐 이제 뭐 서울시장 뭐 저기 셀러맨 신화 뭐 이러면서 약간 뭐 저것도 하나 만들었잖아. MB 쪽에서 작업해서 그때 저기 그 드라마 굉장히 유행한 게 하나 있잖아. 그 현대건설 소재로 한 거. 있었죠. 야망의 계절인가? 야망의 계절. 야망의 계절. 그게 MB 띄우는 드라마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서울시장일 때. 그리고 MB가 이제 기독교 표 뭐 어떻게 앵벌이 하려고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런 소리 하고
거기에 또 휩쓸려 가지고 장로님들이 나서서 우리 장로 대통령 한번 만든다고 또 난리를 부리고. 그리고 또 김모 또 목사님 계셨고 뭐 하여튼 저렇게 해서 보통 일 아니야. 그래서 MB가 됐지 그때. 그래서 됐죠. 2007년 선거에서. 그때 사실은 그래놓고 정치 스타 드러내겠다고 저기 뭐 박근혜 계열 다 쳐내겠다고 또 쇼 부려서 이 누구지 이방 이방호인가 뭔가 하여튼 경남 고성인데 뭐 그거 해서 그 공천위원장인가 뭔가 심사위원장 시켜갖고 그 박근혜 대통령 계열 또 하루아침에 학살했죠. 공천 학살했죠. 그래 이제 그건 이제 위에 형님 공천하고 그다음에 이방호가 그 이제 이방호 이제 그걸 실무진을 하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2002년부터 2012년은 이쪽은 박근혜라는 정치 스타에 의존하는 웰빙 정당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친이 친박으로 해서 개파 이익 정치가 아주 구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안 깨지고 있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박 대통령 시대, 박근혜 시대는 2012년서부터 2017년까지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때 이제 조직화된 종북, 종중, 586. 물론 이제 뭐 한쪽은 그거죠. 그 한쪽은 그거고. 여기도 이파전이야. 그 다음에 박근혜의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박정희 레거시가 쭉 박정희의 있습니다. 이미지죠. 네, 박정희. 거기에 같이 겹쳐 있는 게. 네, 겹쳐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열병이고 또 여기서 권력을 잡고 난 뒤에 그거 갖다가 제대로 말하면 당을 추스리지를 못하고 계속 긴장관계 이익 경쟁 혹은 뭐 하여튼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대통령을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무력화시키겠다고 덤벼들었지. 많이 했죠. 그 새누리가. 그래서 저기 그 장관들도 전부 나가리 놓고 인사청문회에서 집권당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총리 후보들도 전부 나가리 놓고 그 와중에 또 뭐 최동욱 뭐 사태도 생기고 뭐 그러고 나서는 이제 2016년에 그 국회법 파동은 2015년 아닌가 모르겠어요. 15년이에요. 네. 국회법 파동. 그러니까 기억하실지 몰라도 유승민이 주도했고 국회법을 고쳐서 이 상권 분립을 깨려는 꼼수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가 이 시행령을 심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렇죠. 시행령은 행정부의 소관인데 그렇죠. 국회가 법률만 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과 법률이 다르면 이건 행정재판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사법부에서 정리가 되는 건데 이걸 가로채 가지고 국회가 시행령을 직접 심사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한편으로는 행정부를 칼질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부를 칼질을 하는 그런 반헌법적 작태를 이끄는 게 당시에 유승민이죠. 새누리의 그 핵심인 원내대표인 유승민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찬성표 던지냐 반대표 던지냐를 그 현황판 보면서 사진 찍어 저놈들 가만 안 둔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유승민이 그때 그렇게 도끼를 품고 날뛰었어. 제가 주호영이를 지금도 욕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때 그거 반대표 던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 8표밖에 안 돼. 네. 내 기억엔 서청원도 기권인가야. 그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계열이라는 의원들도 찬성을 했다고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주호영이 반대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야 주호영 같은 사람은 꼭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반박으로 놓쳤냐. 그게 이제 그런 아쉬움이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이제 말하자면 특정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좌파의 정당의 그 국회의원이나 혹은 개파가 좀 다르지만 그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걸 조정을 하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실패를 했는데 특히 친박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웰빙 기회주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이 당이 이제 뭐 탄핵 사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깨질 때도 결국은 이 분열주의적인. 제가 누가 그래서 어저께 얘기를 하는데 뭐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 국회의원 얘기를 하길래 탄핵 반대파가 어딨냐. 자기 진짜 목숨 내놓고 싸운 사람 혹은 목숨을 내놓고 싸우지만 미련하지 않게 전략적으로 싸운 사람은 진짜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전략적 지능적으로 싸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고 19대 총선 같은 경우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집권당의 대통령을 두고서 내부 반란이 일어난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옥새 들고 그러니까 마르샤. 이한우도 이한구. 이한구도 내부 조정 없이 마구잡이로 저걸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의 반응 김무성의 옥새 들고 나르샤도 웃기는 짓이고 뭐 양쪽 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종중 종북 586과 결국 박정희 레거시를 가지고 있는 박근혜란 인물을 내세운 웰빙 정당의 2파전이 박근혜 시대 때도 이어진 거예요. 이어졌죠. 그러다가 드디어는 이 웰빙 정당과 조중동이 종중 종북 586하고 손잡고 미국 글로벌리스트 음모 세력 지도 아래 합작해서 박 대통령을 탄핵한 거죠. 쫓아낸 거죠. 쫓아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우리 한국 현대 정치사를 보면 이 1948년에서 50년 사이에 공산당, 한민당, 운남 이승만 이렇게 3파전 한 거 외에는 이때까지 2파전의 반복이에요. 2파전의 반복. 이때까지. 그게 어쩔 수. 그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게 뭐 겉으로는 뭐 그냥 수사학적인 노선은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저 가치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한 게 아니라 전부 이 정파적인 이 공개파적인 이 기회주의, 분열주의 이걸로 계속 이합집산을 하면서 이 듀얼 양자 이 대결을 쭉 해왔는 거예요. 이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미 국무부 흑막 세력의 그 지도가 있었다. 몇 번 말씀하셨는데 한번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보시면 자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왼쪽에 힐러리 클린턴과 추미애의 만남은 언제냐면 힐러리 클린턴이 2017년 가을쯤 온 겁니다. 1년 좀 뒤에. 그러니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야 내가 너희 정권 만들어줬어. 가을 초겨울에 온 거예요 저게. 추미애 2017년 당대표 때다. 예. 딱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2016년 12월 중순에 이제 반기문 막 뜰 때예요. 막 뜰 때예요. 뜰 때 반기문의 동생 조카, 미국에 사는 반기문의 동생 조카를 프렛 바라라라는 이 가운데 인상 강렬하게 생긴 인도계 그 미국 남부 연방 검찰 뉴욕 남부지검 검사인데 주로 이제 그 경제 문제 뭐 뉴욕 남부지검이 맨하탄 지역을 감당하는데요. 그래서 경제계 범털들 조지는 자리야 저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특수부장이에요. 특수부장이죠. 대검 중수부장 자리예요 저게. 맞아요. 우리로 치면 살벌한 자리죠. 근데 이 바라라가 그때 반기문 동생과 조카를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2010년 10월. 근데 그 건이 뭐 돈 세탁 그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뇌물 매수 뭐 이런 건인데 이게 실형이 나면은 뭐 10년씩 감옥에 가. 그렇죠. 근데 이게 피해자가 그럼 누구냐? 경남 기업이야 한국에. 그 자살 미국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매수하려고 한 거는 뭐냐? 미국과 관계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한국의 경남 기업에 대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부호의 투자를 이끌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경남 기업이 이제 저 부도에 몰렸을 때니까. 그런데 이 바라라가 어떤 인간이냐? 나중에 이 바라라가 트럼프 되고 나서 원래 연방 검찰들은 정권이 바뀌면 다 사표를 저절로 내는데 그렇죠. 안 내가지고 해고당한 자예요. 그 정도도 문제가 아니라 이 자가 어떤 자냐면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의 FBI 국장이 제임스 커미죠. 제임스 커미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서버 집안에다가 유치한 사건을 덮어준 사람이거든. 그렇죠. 근데 덮어줄 때 자기도 체면이 있으니까 그 행위 자체는 잘된 게 아니다. 그 잘못된 행위지만 처벌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발표하면서 덮었는데 이걸 바라라가 시비를 어떻게 걸었냐면 야, 이 건방진 놈아. 지금 선거를 앞두고 그냥 덮으면 될 걸 가지고 행위 자체는 잘못된 행위지만 이라는 단서를 왜 붙여 이 건방진 자식아 하고서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바라라는 힐러리의 칼잡이에요. 칼잡이죠. 그 행태를 보면 그러면 저거는 힐러리가 반기문 조졌다로 저는 제 눈엔 보이는 거예요. 힐러리 씨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고 해서 출연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힐러리와 국무부 흑막 집단이 반기문을 조졌는데 이게 이제 아래 그게
저게 이제 2017년 뭐 1월 지지도죠. 초예요. 반기문 사퇴 직전에 여론조사예요. MBN에 발표한 거. 반기문이 27.4%고요. 예, 문재인이 15.2%고요. 김무성이 10.6%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그렇죠. 예.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에요. 저게 지금. 저게요. 문재인의 박원순의 25%에 그 다음에 또 25.5%에 저기 안철수가 또 철딱선이 없어서 저기 가서 붙어서 35.5%밖에 안 나오는데 예. 반기문과 김무성만 합쳐도 38% 나와버려요. 그렇죠. 선택 안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건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데 반기문이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그때 1월 중순에. 1월 저중순이죠. 예, 저 발표 나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주저앉았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촛불 광장 이 집회가 완전히 그냥 아주 거기에 달았을 때에도 지금 반기문의 지지도가 이 정도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살벌한 상태인데. 네. 그러면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힐러리와 공무부 흑막 집단이 반기문 주저앉히고 문팔육 정권을 만들어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힐러리가 저 추미애 민주당 대표한테 몇 달 뒤에 와서 한 7, 8개월 후에 와서 8, 9개월에 와서 야 너희 내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딱 포스가 그 포스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엔가 뭐 또 저기 라이노의 그 리더인 저 아들 부시가 저기 뭐야 또 저진영 가서 놀죠. 저 봉화마을 예, 봉화를 가서 그 되도 않는 삼류 그림 들고. 그리고 맞아. 그 저는 그러면 이제 당시가 이제 뭐냐면 이때가 그러니까 2017년 1월 21일부터 트럼프 정부야. 그렇죠. 트럼프 정부 들어서기 직전에 반기문이 주저앉은 거예요. 예.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도 이게 탄핵을 손을 못 봐. 네. 그러면 흐름은 이미 있는 데다가 그때 국무장관이 간첩이거든. 틸러슨. 그렇죠. 오일 카르텔, 부시의 그다음에 집사지. 글로벌리스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국무부 흑막 집단과 힐러리 진영에서 몸팔력 정부를 만들었냐? 저는 트럼프를 겨냥한 함정이었다. 뭐냐?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면 트럼프가 그 사람들은 그때 트럼프가 굉장히 충동적이고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이라고 봤어요. 맞아, 뭐 충동 사태를 벌일 거다. 그러면 군사 충돌 벌일 거다. 트럼프 성격상.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지뢰 밟는 거다. 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게 트럼프를 겨냥한 지뢰. 그 이름이 문팔육 정권입니다. 그렇죠. 그 지뢰를 설계하고 설치한 자는 힐러리, 국무부 흑막 세력, 그리고 하수인은 프렛 바라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미 대사관이나 혹은 국무부의 그런 입장을 좀 보고 있어요. 저 나름대로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이 정도 위험한 게임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한반도를 불구덩이로 몰아넣을 의사가 바이든 정부에 없다면 네, 국무부 음모 세력에 그게 없다면 저는 그 자들이 문팔육 정부를 이제 손절매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지금부터 이런 대충 이제 이 백그라운드를 놓고 네네. 정말 역사적인 이제 선택의 순간들이 지금 오잖아요. 내년에도 기회가 오고 실질의 세계죠. 그렇죠. 이제 그런 굴러 가지고 순전히 이제 정치학적도 아니고 뭐 사상도 아니고 그 왜 독일의 레알폴리티크라고 그러니까 차디찬 권력 게임 그 권력의 논리만 가지고 한번 보자 한번 봅시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러면은 내년 대선 후보 혹은 야권에서 만들어지는 대선 후보 혹은 야권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다면 야권 대통령은 뭐 윤리고 뭐 도덕이고 무슨 원칙이고 철학이고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권력 게임의 속성상 어떤 특징을 가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파전이 상당히 오랫동안 됐는데 한마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통령 되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팔육 집단이 하나의 진영이고 조중동 국힘이 하나의 진영이고 야권 대선 후보 혹은 야권이 배출한 대통령이 또 다른 하나의 자기 처지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시민 진영의 등장을 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무슨 시민이 좋아서도 아니고 자유시민의 가치를 존중해서도 아닐 수 있어. 그건 몰라. 그 사람 머릿속에 안 들어가 보니까. 근데 자기 이해관계, 자기 권력 게임의 형세 그 얘기를 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힘 자체가 워낙 지금 난잡하게 되어 있고 굉장히 사실은 아주 묘해요. 제1야당이긴 한데 다시 집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적인 지지나 내부의 영집력인 게 없고 또 이 국힘을 사실은 좌지우지하는 게 조중동 제도권론입니다.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연합체 비슷한 조중동 국힘 요 컴플렉스 복합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독립적인 입장이나 혹은 뭐 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야권 후보나 야권이 배출한 대통령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공적이에요. 박 대통령 케이스가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박 대통령이 저 감옥에 앉으셔서 몸으로 매일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조중동 국힘은 언제든지 칼 뽑아들고 덤빈다. 그렇죠. 거의 그겁니다. 박 대통령 조중동 국힘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중동은 언제든 왼쪽으로는 중국 문팔육과 합작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는 미국 글로벌리스트랑 합작할 수 있는 아주 요괴 같은 존재다. 이거 박 대통령 당한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조중동의 역사를 보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이든 박정희 대통령이든 계속 뒷다리 잡고 계속해서 흠집내고 한국의 대통령제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은 다 이해하고 국가적인 계속 하는데 이원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몰아붙이고 결국은 그 한국 정치 혹은 권력의 그 실체 혹은 실제를 자기들이 계속 결정하고 혹은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몰아붙였으면 아주 오랫동안 70년 이상의 전통을 있습니다. 얼마나 몰아붙였으면 박 대통령이 나중에 공격당하니까 막판에 가서 내가 개헌할게요. 그래. 그렇죠. 개헌해줄게요. 그 정도로 몰아붙이는 자들이에요. 저자들이.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무슨 비판적인 활동 이런 건 다 포장이고 실제 우리 한국의 어떤 중요한 정치적 문제 중에 하나가 언론의 정치 개입 혹은 정치 조정, 정치 설계라고. 이 부분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그 국힘이 거기 이제 시다발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생각을 해보세요. 막 대통령이 됐고 콘크리트 지지층에 1,000만 표가 있는데 조중동 국힘의 전신 그 당시 새누리가 나서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 다 나가리 놓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후보 다 나가리 놓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흠집내기에 들어가잖아. 그렇죠. 기운빼기 흠집내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2020 지금 1년의 대통령 후보는 박근혜 정도가 저 정도로 당했으면 내가 대선 후보 되고 내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당할까? 이 계산 안 하면 바보죠. 그러니까 지능적 전략적으로 독자 지지 기반을 이렇게 연대를 해내던 손을 잡지 않으면 사냥당할 거다. 조중동 국힘에 의해서. 그런 데 대한 일종의 직관적인 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바보 아니면 이 계산해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하는데 이걸 굉장히 지능적으로 잘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순진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대통령직을 지시 아니라 대통령직을 계속 하려면 국힘 조중동을 받들어 모시면 되겠네. 천만에 받들어 모시면요. 호구 당하죠. 호구로 언제 치고.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지냐. 조금 이따 다시 듣지만 지금 세계가 격변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한반도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위기가 와요. 위기가 좀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만만한 게 대통령이야. 이제 끌어내다가 바로 희생양 삼아서 목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받들어 모시는 순간 골로 가는 거야. 받들어 모시는 순간. 굉장히 긴장된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혹은 차기 대통령 야권에서 배출되는 대통령 혹은 야권에서 배출되는 대통령 후보는 이
조중동 국힘과 굉장히 긴장된 관계, 독립적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어요. 처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슨 뭐 사상, 뭐 도덕, 철학 이런 거 다 떠나서 IQ상 바보가 아니라면 자기 처지를 그 정도는 눈치채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저기 단일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적인 요구 뭐 이런 거 다 있고 그래서 조중동이 도움을 줘야 되고 국힘도 역할을 할 거고 다 그건 다 상수로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묘한 구도에 대한 아주 이 긴장된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면은 잡아먹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자유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물론 숫자는 몇 명 안 되지만 또 바람을 불러일으키면 많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존재인데 우리 자유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야권 후보를 선택 지지를 함으로써 3파전 구도를 강화해 볼까? 이 생각을 하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잘못하면 이게 사쿠라 얘기거든. 그러면 야 백모 너 지금 빠 되자는 소리냐? 그건 아니죠. 3판정 구도를 강화를 하려고 그러면 빠가 안 돼야 돼요. 이 빠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가치 전도나 몰상식 뭐 파렴치 뭐 많아요. 가치 지향성 간다는 게 딴 거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축구와 관련된 선거 문제에 대한 지금 난잡한 상황이 벌어졌고 광범위한 의혹이 있고 제도권의 역할을 못 해요. 그러면은 선거 감시 운동이라든지 선거법 개정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가치 지향적 실천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다른 두 번째 또 우리 지금 교육감이라고 해서 뭐 정당 소속이 아니라고 뭐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기존의 교육의 본연의 그 어떤 이 기능 이런 것들 다 지나가서 완전히 이 카르텔 혹은 이 이데올로기적인 이 세뇌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교육이 완전히 망가졌는데 교육감 후보 제대로 이게 이었죠. 단일화하고 그 다음에 지지운동도 들어가 참여해서 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그런 교육감 혹은 교육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빠조직이 아니 되려면 가치지향적 실천운동을 해야 되는데 가치지향적 실천운동의 예를 들면 선거 감시 및 선거법 개정운동.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감 후보 단일화 및 지지운동. 그다음에 지금 뭐 세상이 뭐 완전히 처음엔 차별금지법으로 나오는데 평등법 이래가지고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지금 전체 한국의 시스템을 다 흔들고 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평등법 제정 반대운동.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지켜왔던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 일부 조항을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운동.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요새 또 지금 제가 돼 있는 게 완전히 주민이 이 완장을 타고 전체를 다 휘젓고 다니는 통제법에 해당하는 주민자치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지금 법률이 상정돼 있죠. 그러니까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 반대운동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윤사모가 있다 이거예요. 혹은 최사모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사모, 최사모 사람 만나서 당신이 윤석열 지지하고 최재형 지지하는 건 알겠어. 근데 당신 선거감시운동과 선거법 개정운동은 어떻게 참여할 거야? 하고 있어?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 지금 시작하고 있어? 사람들 만나고 있어? 평등법 제정 반대하는데 당신 좀 힘 좀 보태고 있나? 그렇지. 그럼 물어야죠. 그걸 묻고서 그걸 요구해야 되고 더 나가서 후보한테 가서 이런 운동이 가지는 의미 전달 확실히 하고 후보가 오다 가다라도 이걸 언급을 하도록 해줘. 그렇지. 예를 들어서 후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문제 많습니다. 부정선거 천지입니다. 이런 소리를 못해요. 못하죠. 그러나 예를 들면 사전투표에 국민 여러 사람들이 부정에 대한 의혹심을 많이 갖고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다. 이것을 당장 고치지 못하니까 우리 모두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공정하게 만드는 감시운동을 하자. 시민으로서. 그런 게 요구했다. 찬성. 그거까지는 얘기할 수 있거든. 후보가. 후보 보고 그 얘기 해라라고 당신이
거기 당신이 윤바람에 당신이 최바람에 가서 윤머시기 최머시기 입에서 그 소리 나오게 만들어. 그렇지, 그래 얘기죠. 라고 그 윤바 최바한테 우리는 요구할 거다 이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빠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결국 선택하고 지지하게 될 텐데 예, 예. 그 후보의 선택 지지하는 그 운동과 함께 예, 예. 가치지향적 운동을 같이 그, 짬뽕시키겠다, 결합시키겠다. 그래야 그게 그래야 빠조직이 안 돼요. 사실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네.